깊은 밤, 마대창 저택의 정원에는 비가 그친 뒤에 축축한 냄새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뭇잎 끝에 맺힌 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오래된 석등 사이로 낮은 조명이 흐릿하게 번졌다. 겉으로는 평온한 재벌가 저택의 밤이었지만 안쪽, 깊숙한 곳에서는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또 다른 감옥이 숨쉬고 있었다. 마대창이 채화영을 묶어두기 위해 만든 비밀 서재, 그리고 그곳으로 이어지는 낡은 비밀 계단. 그 어둠을 향해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강준호였다. 그는 정원사 옷을 입고 있었다. 모자 아래로 얼굴을 절반쯤 가리고 손에는 정원 관리용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불안, 분노, 죄책감, 그리고 끊어내지 못한 미련. 채화영은 그를 이용했다. 속였다. 자신이 이강혁의 친아들이라는 진실까지 감췄다. 그런데도 준호는 여기까지 왔다.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채화영이 잡혀있다는 생각은 끝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저택 후원 쪽 관리인 출입구 앞에서 준호는 숨을 낮췄다. 그는 미리 빼돌린 출입카드를 꺼내 문에 댔다. 삑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쪽 복도는 어두웠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마대창과 젊은 마동석, 어린 시절의 마흔해로 밝혀진 정숙희, 그리고 이제는 죄와 피로 얼룩진 드림그룹의 과거. 준호는 그 사진들을 스치듯 보며 이를 악물었다. 대체 이 집안은 어디까지 썩은 거야? 그는 발소리를 죽여 복도 끝으로 향했다. 비밀 서재로 내려가는 계단은 벽장 뒤에 숨겨져 있었다. 준호는 책장 장식을 눌렀고 낮은 기계음과 함께 벽장이 열렸다.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에는 희미한 조명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준호는 손전등을 켰다. 계단 아래로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다. 그는 천천히 내려가며 낮게 소리쳤다. 거기 누구 있어요? 어둠 속에서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준호의 숨소리만 계단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그는 한 걸음 더 내려갔다. 채 대표님. 그 순간 아래쪽 깊은 곳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니? 준호의 발이 멈췄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본능적인 안도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우리 아들 준호니? 그 한마디가 준호의 가슴을 찢었다. 우리 아들. 채화영은 늘 필요할 때만 그 말을 꺼냈다. 자신을 붙잡아야 할 때, 자신이 방패가 필요할 때, 자신이 도망칠 길이 필요할 때. 준호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말은 여전히 그를 무너뜨렸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어머니. 비밀 서재의 철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지만 준호는 준비해온 도구로 잠금 장치를 풀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몇 번이나 실패한 끝에 금속이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채화영이 의자에 묶인 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다. 채화영은 준호를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다. 준호야. 준호는 달려가 밧줄을 풀었다. 채화영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치밀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면서도 지금 눈앞에 묶여있는 어머니를 보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채화영은 밧줄이 풀리자마자 준호를 끌어안았다. 준호야, 내가 왔구나. 엄마 살리러 내가 왔어. 준호는 굳은 채로 안겨있다가 결국 그녀의 등을 감쌌다. 그 손끝에는 망설임이 있었다. 어머니. 채화영은 그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정말 안도한 눈물이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연기만은 아니었다. 마대창에게 맞고 정숙희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백호와 장미에게 심리전으로 몰리며 벼랑 끝에 선 채화영에게 준호는 마지막 탈출구였다. 하지만 안도의 눈물 뒤에서 그녀의 눈빛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살아났다.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다시 판을 짤 수 있다. 준호는 아직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그것만으로도 채화영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떼어내며 낮게 말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오래 있으면 들켜요. 채화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가자. 여기서 나가야 해. 마대창, 정숙희, 오장미, 강백호 전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은 복수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채화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엄마가 여기까지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준호는 낮게 말했다. 어머니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생각해보세요. 채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너 지금 엄마 탓하는 거니?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고 증거 지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채화영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너까지 그러면 엄마는 정말 아무도 없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채화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세상이 나한테 먼저 잔인했어.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너도 알잖아. 우리 둘 다 버려진 사람들이잖아.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또다시 감정에 덧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는 채화영의 팔을 잡고 말했다. 일단 나가요. 하지만 이번 일 끝나면 저한테도 다 말해야 합니다. 이강혁, 강백호, 마동석, 오복희, 실장님 사건까지 전부. 채화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지금은 나가기만 하면 된다. 두 사람은 비밀 계단을 따라 다시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준호의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고 채화영은 숨을 몰아쉬며 그 뒤를 따랐다. 위쪽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저택의 정원은 여전히 조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조용함은 곧 깨질 운명이었다. 한편 한영자의 집에서는 또 다른 단서가 펼쳐지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린의 수술 기록, 병원 CCTV 캡처, 수술방 출입자 명단, 그리고 한 여성의 이력서가 놓여 있었다. 오장미와 강백호는 그 자료를 하나씩 대조하고 있었고 한영자는 돋보기까지 들고 사진 속 여자의 손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 사람이 서린 씨 수술방에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던 간호사라는 거야?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술방 내부 규정상 스마트워치는 착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CCTV 흐릿한 화면에서 손목에 반짝이는 화면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 이력서 사진 속 손목 흉터와도 일치합니다. 장미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수술방에서 서린이 죽던 날. 아니, 죽음으로 처리되던 날. 그곳에 있던 누군가가 모든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채화영이 지운 진실, 이강혁이 덮은 기록, 그리고 서린의 죽음에 숨은 마지막 조각. 장미의 손이 떨렸다. 서린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이 사람이 알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백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 분명 어딘가에서 숨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을 거예요. 의료계에서 이름을 바꿨거나 지방병원으로 들어가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자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럼 빨리 찾아야지. 채화영이 먼저 찾으면 그 사람도 위험해.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린이 수술방에 있었던 사람이 입을 열면 채화영 대표님이 숨긴 또 하나의 살인 정황이 드러날 수 있어요. 백호는 이력서 한쪽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최근 연락처는 끊겼지만 경력란에 잠깐 근무했던 요양병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인사 담당자 연락처가 남아있어요. 영자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전화해 볼게. 백호가 막으려 했지만 영자는 이미 휴대폰을 들었다. 아니, 어머니. 직접 전화하시면. 영자는 손을 내저었다. 내가 이런 건 잘해. 사람 좋은 척하면서 캐묻는 거. 이강혁 차에서도 내가 영수증 찾아냈잖아. 장미는 걱정스럽게 웃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영자는 전화를 걸며 낮게 말했다. 걱정 마. 나도 이제 채화영 같은 것들 상대하는 법 배웠어. 전화가 연결되고 영자는 목소리를 순식간에 부드럽게 바꿨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 조카가 간호사 취업을 알아보고 있어서요. 혹시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 중에. 카메라는 영자가 천연덕스럽게 정보를 캐내는 모습을 비추다가 장미와 백호의 긴장된 얼굴로 이동한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서린의 수술방 간호사를 찾는 일은 단순한 보조단서가 아니다. 채화영의 죄가 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결정적 증인이 될 수 있었다. 그 시각 준호는 채화영을 데리고 저택을 빠져나와 외곽도로의 은밀한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오래된 별장처럼 보이는 건물 안에는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강혁이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고 채화영을 보는 순간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배신과 공모, 분노와 미련, 그리고 준호를 사이에 둔 기묘한 가족의 균열이 세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채화영은 문이 닫히자마자 준호의 손을 놓았다. 방금 전까지 우리 아들이라며 매달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녀는 곧장 테이블 위 자료를 훑었다. 이강혁이 낮게 말했다. 무사히 빠져나오셨군요. 채화영은 그를 노려보았다. 강혁씨, 당신 입 열었어?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가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았다. 또 시작입니까? 채화영은 준호를 무시한 채 이강혁에게 다가갔다. 강백호가 나한테 당신 자백 녹음을 들려줬어. 오복희 실장 출생 기록 당신 입으로 말했다고.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채화영의 눈빛이 살벌해졌다. 정말 배신했어? 이강혁은 한참 뒤 낮게 말했다. 대표님이 먼저 저를 버리려 하셨습니다. 채화영은 웃었다. 분노로 떨리는 웃음이었다. 역시 다 똑같아. 조금만 몰리면 전부 나를 배신하지. 준호가 참다 못해 말했다. 배신당하기 전에 대표님이 먼저 버렸잖아요. 저도 이강혁도 강백호 씨도. 채화영은 준호를 돌아보았다. 준호야, 너는 아직 내 아들이야. 준호는 상처받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말, 이제 믿고 싶어도 잘 안 믿깁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곧 그녀는 감정을 잘라냈다. 지금은 상처를 붙잡을 시간이 아니었다. 복수. 다시 판을 뒤집는 것.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마대창의 일정표와 드림그룹 내부 구조도를 펼쳤다. 결국 마대창 나를 들끓게 만드네. 이강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채화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마대창. 너의 명을 아주 재촉했단 말이지.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채화영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마대창뿐만 아니라 정숙희, 오장미 너희들도 이젠 끝이야. 그 말은 선언이었다. 채화영은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생각이 없었다. 죄를 숨기는 단계는 끝났다. 이제는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같이 끌고 가려는 단계였다. 이강혁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불안해졌다. 대표님, 마 회장님을 건드리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회장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의심은 바로 대표님께 향합니다. 채화영은 차갑게 웃었다. 의심? 이미 다들 나를 의심해. 그러니까 더 대담해야지.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회장님까지 건드리면 정말 끝이에요. 채화영은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준호야. 끝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 엄마는 여기서 더 잃을 것도 없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는요? 채화영의 손이 멈췄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어머니한테 아직 남은 사람 아닙니까? 채화영은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엄마가 먼저 살아남아야 해.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답을 들었다. 자신은 여전히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이강혁은 준호의 표정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뒤늦게 아버지라는 죄책감에 붙잡히고 있었다. 그러나 채화영의 폭주를 막을 힘은 없었다. 아니, 자신도 이미 너무 많은 죄를 함께 저질렀기에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드림그룹 본사 회장실. 오후의 햇빛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대창은 책상 앞에 앉아 긴급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정숙희, 오장미, 백호가 곧 도착해 채화영과 이강혁의 자백 자료를 정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서류 첫 장에 적힌 채화영의 이름을 노려보았다. 채화영 내년이 이제 어디까지 발악하는지 보자. 그때 복도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깨진 병을 밟는 듯한 소리. 마대창은 고개를 들었다. 김비서? 대답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순간 문 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유리병이 깨지는 파열음이 울렸다. 쨍그랑. 다음 순간 둔탁한 충격음. 회장실 안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복도 끝을 지나던 오장미가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섰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대답이 없었다. 장미는 급히 문을 열었다. 회장님!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다. 바닥에는 깨진 병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책상 옆에는 마대창이 쓰러져 있었다. 그의 머리 옆으로 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다. 지팡이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손에는 찢어진 서류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장미의 숨이 멎었다. 회장님! 그녀는 달려가 마대창을 부축했다. 손에 피가 묻었다. 그 따뜻한 피가 손바닥을 적시는 순간 장미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다. 누구 없어요? 사람 좀 불러주세요. 복도에서 직원들이 뛰어왔다. 그때 백호도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장미가 피 묻은 손으로 마대창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장미 씨. 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백호 씨 회장님이. 백호는 곧장 마대창의 맥을 확인했다. 약했다. 하지만 아직 뛰고 있었다. 살아계십니다. 구급차 불러요. 장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백호의 시선이 바닥에 깨진 병 조각과 찢어진 서류, 그리고 열린 창문 쪽으로 향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누군가 들어왔고 누군가 나갔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백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대표님. 장미가 그를 바라보았다. 최화영 대표님 짓일까요? 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증거 없이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화영. 도망친 뒤 가장 먼저 노릴 사람은 마대창이었다. 자신을 무너뜨린 아버지, 진짜 딸 정숙희를 인정한 회장, 드림그룹의 마지막 방패. 그때 마대창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장미가 놀라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들리세요? 마대창은 피에 젖은 입술을 어렵게 움직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은혜. 장미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부를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마대창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던 찢어진 서류를 장미에게 밀어주려 했다. 장미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최화영의 이름이 적힌 이사회 안건 일부가 있었고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믿지 마라. 글씨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백호는 종이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누구를 믿지 말라는 거죠? 장미는 울먹이며 말했다. 회장님,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대창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장미가 비명을 질렀다. 회장님! 화면은 구급차가 드림그룹 본사 앞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누군가 이미 소문을 흘렸다. 마대창 회장 피습. 정숙희 친딸 인정 직후 쓰러져. 최화영 대표 도주 이후 회장실 사고. 드림그룹 전체가 거대한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앞. 정숙희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버지! 장미가 피 묻은 손으로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회장님이 아직 의식이 없어요. 정숙희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백호가 부축했다. 정숙혜 씨,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회장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정숙희는 눈물을 흘리며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제 겨우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녀의 절규는 복도를 가득 채웠다. 장미도 울고 있었지만 백호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지금 울 수 없었다. 마대창이 쓰러진 순간 드림그룹의 권력 공백이 열렸다. 최화영이 이것을 노렸다면 다음 수는 더 빠르게 올 것이다. 그때 백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그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최화영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강백호 씨. 회장님은 괜찮으신가요? 백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최화영은 웃었다. 걱정돼서 전화한 사람한테 너무 차갑네요. 백호는 이를 악물었다.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증거 있어요? 그 말에 백호의 눈빛이 번뜩였다. 최화영은 낮게 속삭였다. 증거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강백호 씨가 제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장미가 백호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다. 누구예요? 백호는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최화영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정숙혜 씨도 거기 있나 보네요. 정숙희는 휴대폰을 향해 다가왔다. 최화영. 최화영은 웃었다. 아버지 찾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잃게 생겼네. 정숙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내가 그랬어? 내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 회장님이 워낙 나이가 많으셔서 넘어지셨나 보죠. 정숙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최화영, 너는 정말. 최화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정숙희, 오장미 너희들도 이젠 끝이야. 그 한마디가 복도 전체를 얼렸다. 백호는 낮게 말했다. 대표님,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최화영은 비웃었다. 그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정숙희는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장미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백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눈빛을 굳혔다. 통화 녹음됐습니다. 장미가 숨을 삼켰다. 그럼 협박 정황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피습 증거는 따로 필요합니다. 그때 한영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백호는 곧장 받았다. 어머니. 영자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백호야. 그 간호사 말이야. 서린 씨 수술방에 있던 그 여자. 방금 연락처 하나 찾았어. 그런데 이상해. 그 여자 오늘 드림그룹 근처 병원에 면접 보러 갔대. 백호의 얼굴이 굳었다. 드림그룹 근처 병원이요? 그래.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백호는 장미를 바라보았다. 서린 씨 수술방 간호사가 드림그룹 근처에 있습니다. 장미의 눈빛이 변했다. 그 사람이 오늘 회장실 사건도 봤을 수 있어요?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 있습니다. 최화영 대표님이 동시에 움직였다면 서린 씨 사건 증인까지 처리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숙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조금 전까지 아버지의 피습에 무너져 있던 딸의 얼굴이 사라지고 다시 싸우는 마은혜의 얼굴이 떠올랐다. 찾아야 해요.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도 서린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도 전부.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장미도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요. 정숙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심해. 최화영은 이제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 장면은 은밀한 장소로 전환된다. 최화영은 어두운 방 안에서 전화를 끊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강혁은 그녀 옆에 서 있었고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가족이라기보다 공범과 인질의 경계에 가까웠다.